장폴 사르트르의 책 보들레르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시인 샤를 보들레르에 대한 생각을 그야말로 180도 뒤집어 놓습니다. 보통 보들레르 하면 저주받은 시인, 불행한 시대의 희생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르트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간이 언제나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사는 것이라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르트르는요, 보들레르의 그 모든 비극이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일들의 연속이 아니라 바로 보들레르 그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선택하고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봉정하고 변명해주는 대신 한 인간의 자유가 자기 운명을 어떻게 빚어내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는 보들레르의 삶, 정말 비극 그 자체였죠. 그를 이해해주지 못했던 어머니, 냉정한 의붓아버지, 평생 그를 괴롭힌 지독한 가난, 또 탐욕스러운 연인들,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을 갉아먹은 병까지.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 투성이입니다. 이런 사실들만 보면 그는 명백한 희생자가 맞아요. 사르트르도 이런 사실들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자, 이 표면적인 비극의 커튼을 한번 걷고 그 너머를 봅시다. 그가 무대 위에서 연기한 비극의 주인공,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라고요. 자, 그렇다면 사르트르는 대체 무슨 근거로 보들레르가 자기 삶을 자초했다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 핵심적인 단서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보들레르라는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던 아주 깊고 기이한 모순 속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상적으로는 스스로를 노력의 옹호자라고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어떤 종류의 규칙적인 노동도 견디질 못했고요. 혼자인 걸 끔찍하게 두려워하면서도 막상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또 힘들어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세련된 취향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어울린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여성들이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예요. 스스로를 도착증 환자처럼 말하고 다녔으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평범하고 진부하게 짝이 없는 도덕에 집착했다는 점입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 대체 뭘까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다시 처음의 그 질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모든 모순들이 그냥 성격이 좀 이상해서 생긴 결함이 아니라 혹시 보들레르가 자기 삶 전체를 통해 지키려고 했던 어떤 근원적인 선택의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는 자기의 비참한 삶과 아무 상관없는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삶을 살기에 가장 합당한, 그 삶을 받을 만한 유일한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요? 자, 이 도발적인 가설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점, 그의 유년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요, 보들레르라는 인간이 겪는 모든 드라마, 그의 오만과 고통, 그리고 그 위대한 예술의 근원이 바로 이 시기, 상처로 얼룩진 그의 어린 시절에 전부 압축되어 있습니다. 보들레르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그 후 어린 보들레르에게 세상은 곧 어머니, 어머니가 곧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완벽한 보호를 받으며 충만함을 느꼈죠. 이때 그는 아직 독립된 나아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의 일부였고 어머니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둘만이 존재하는 완벽하고 닫힌 세계, 하나의 낙원이었던 셈이죠. 나중에 그가 어머니에게 쓴 이 편지 구절을 보면 그 관계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잠시 들어보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 안에서 살아있었고, 이 말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내 존재의 이유와 정당성이 오직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신성한 우상이었고 나는 그 우상에 촉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에겐 어떤 불안도 없었습니다. 절대자와 하나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완벽했던 낙원이 정말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가 겨우 7살이 되던 해 그의 세상이었던 어머니가 오팽장군이라는 군인과 재혼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어린 보들레르에게 그냥 단순한 질투나 배신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세계의 붕괴, 즉 추락이었습니다. 서르트르는 이 충격을 균열, 프랑스어로 라펠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그의 세계에 금이 가버렸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세상 밖으로 혼자 내던져진 겁니다. 그러면서 생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아, 나는 혼자구나.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내 존재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정당화되었던 그의 존재는 이제 아무 근거 없이 내던져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상실감, 이것이 바로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근원적인 상처가 됩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사르트르 분석의 진짜 핵심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상처에 대한 보들레르의 반응, 이게 핵심입니다. 그는 이 추락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주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보들레르는 자신의 이 고독을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라고 느꼈다고 썼습니다. 이게 경정적이에요. 그는 이 고독을 수동적으로 견디면서 언젠가 끝나기만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노에 차서 그 고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삼아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사르트르는 이걸 아주 중요한 개념인 근원적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기 자신 전체를 던져버리는 그런 절대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버림받고 내쳐진 보들레르는 그 고독을 자신의 의지로 되찾기로 한 거죠. 다시 말해 고독을 당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주인이 되려고 한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알던 비극의 주인공 보들레르가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체인 보들레르가 탐생하는 겁니다. 이 선택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 추방과 단절입니다. 어머니의 세계에서 쫓겨나 혼자가 되었다고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분노의 전유입니다.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분노 속에서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 날 버렸어? 그럼 내가 보란 듯이 버림받은 자가 되어주지.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타자가 되려는 의지입니다. 이제 그는 한때 자신과 하나였던 어머니와도 그리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세상 모든 사람과도 다른 존재, 즉 유일무이하고 고독한 타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이 선택의 본질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오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능이 뛰어나거나 성공해서 생기는 그런 자부심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나만의 법칙을 세우려는 그런 의지에서 태어나는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오만입니다. 세상의 잣대인 성공이나 실패 같은 걸로는 결코 상처받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자기 선택의 행위인 거죠. 이 근원적 선택은 그의 삶에 즉각적이고 또 평생에 걸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건 바로 끊임없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입니다. 이 이미지가 보들레르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는 마치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나르시스처럼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의식은 결코 외부 세계에 100% 몰입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도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나를 관찰하고요. 시를 쓸 때도 지금 시를 쓰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내가 항상 그 안에 존재했던 거죠. 보들레르가 한 이 말을 들어보면 그의 태도가 더 명확해집니다. 보통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그 풍경에 푹 빠져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보들레르는 절대 자신을 잊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보고 있음을 봅니다. 그에게 바깥 세상의 사물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의식을 비추는 거울이나 핑계에 불과했던 거죠. 모든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아,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기회를 주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의 실존적인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지만 정작 그가 찾고 싶어 했던 것, 즉 자신이 선택하는 그 특별하고 고유한 본질은 결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마주하게 되는 건 텅 빈 의식의 흐름뿐이었으니까요. 이 딜레마를 시선의 드라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타인의 시선으로 볼 때 사람들은
보들레르의 독특한 본질을 봅니다. 그의 기이한 행동이나 천재적인 시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보들레르 자신의 시선으로는 어떨까요? 그가 자기 내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는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의 단조로움 행렬만 있을 뿐이에요. 남들이 말하는 그 특별한 본질 같은 건 어디에도 없죠. 자기 자신에게 그는 그저 누구나와 다를 바 없는 텅 빈 의식일 뿐인 겁니다. 사르트르는 이 딜레마를 눈먼 흰 까마귀라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까만 까마귀들 틈에 혼자만 흰 깃털을 가진 까마귀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까마귀들은 그의 흰 깃털을 보고 그가 특별하다는 걸 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눈이 멀어서 자신의 흰 깃털을 영원히 볼 수 없는 존재. 이게 바로 보들레르의 실존적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는 남들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고독을 선택했지만 정작 그 다름의 실체는 결코 스스로 파악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볼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는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보들레르는 마지막이자 가장 절망적인 해결책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스스로를 둘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의 논리는 섬뜩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우리 눈이 자기 자신을 직접 볼 수 없듯이 하나의 의식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나를 둘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하나는 보는 주체가 되고 다른 하나는 보여지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신 안에 타인의 시선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그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랐던 거죠. 이 시도는 단순한 자기 관찰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는 스스로를 벌하는 자, 즉 자신의 고문관이 되려고 합니다. 왜 하필 고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었을까요? 사르트르는 고문이야말로 가해자가 희생자를 완벽하게 소유하고 대상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마치 칼이 상처를 파고들듯 자기 자신을 파고들므로써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의 깊은 본질에 도달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겁니다. 그의 시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에 나오는 이 구절이야말로 그의 프로젝트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상처이자 칼이며 희생자이자 사형 집행인이다. 정말 섬뜩하죠?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고통받는 자와 고통을 주는 자, 대상과 주체를 동시에 구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끔찍한 분열을 통해서라면 마침내 자기 자신을 마주보고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시도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둘로 나누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희생자와 사형 집행인은 하나의 의식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고통을 가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결국 하나의 행위 안에서 합쳐질 때 그토록 원했던 분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다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또 고문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보들레르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그 순간부터 평생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타인처럼 바라보고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했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었던 이 필사적인 노력은 실패할 운명이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그의 삶과 예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폴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라는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시인 샤를 보들레르의 영혼을 해부합니다. 정말 흥미롭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분석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보들레르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만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그의 삶이 결국 비극적인 자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끈질긴 추적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사르트르가 던지는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보들레르는 결코 자기 자신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분석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언뜻 들으면 뭐 그냥 평범한 말 같잖아요. 자신을 잊지 않는다니. 하지만 이게 사실은요. 보들레르라는 인물의 삶 전체를 꿰뚫는 비극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게 그냥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정도의 자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그의 모든 걸 결정짓는 뭐랄까 존재 방식 그 자체였다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마치 나르키소스처럼 자기 자신에게로 몸을 완전히 구부리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잠깐 거울 좀 보고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르트르가 보기에는 이게 그의 영혼에 딱 새겨져 버린 아주 영구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자기 자신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보고 끊임없이 자기를 관찰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는요, 나르키소스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라는 깊은 심연에 영원히 고개를 숙인 채로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나무를 볼 때 그냥 와, 나무다 하고 그 나무에 푹 빠져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보들레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세상 사이에는요, 항상 뭔가 두껍고 축축한 자기인식의 막 같은 게 딱 가로막고 있어요. 사르트르가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데 약간 축축하고 너무 향기로운 반투명함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그 자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의식이라는 렌즈를 한번 거쳐서 보인다는 거죠. 결국 세상은 그냥 그가 나 자신을 관찰하기 위한 거대한 거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그런 셈이죠. 정말 지독하죠? 사르트르는 이런 상태를 직접성의 상실이라고 진단합니다. 자, 직접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재밌는 영화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거나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열광할 때 그 순간만큼은 나 자신을 완전히 잊잖아요. 세상하고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경험. 그게 바로 직접성입니다. 근데 보들레르한테는 이 감각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감정, 모든 행동은 생겨나는 즉시 자기 자신이라는 차가운 현미경 아래 놓여서 철저하게 해부당합니다. 마치 카메라가 늘 자기를 찍고 있다는 걸 아는 배우처럼 그의 삶에는 어떤 자발적인 순간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죠. 모든 게 다 계산된 연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그는 과연 뭘 발견했을까요? 뭔가 특별하고 고유한 나를 찾았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보들레르의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독특하고 고유한 자기 자신은 사실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독특함, 예를 들어 엄마의 성격, 위붓아버지의 특징 같은 건 정말 귀신같이 꿰뚫어봐요. 그런데 정작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단단한 실체? 이게 바로 나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저 맛도 색깔도 없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의식의 흐름만 끝도 없이 졸졸졸 흐르고 있을 뿐이죠. 세상 사람들은 샤를 보들레르라는 아주 뚜렷하고 독특한 인물을 보는데 정작 보들레르 본인은 자기 안에서 텅 빈 유령하고 마주하고 있는 꼴입니다. 바로 이 끔찍한 역설이 그의 모든 드라마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사르트르가 이 비극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눈부신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눈이 먼 흰 까마귀를 상상해보라. 어떤 까마귀냐면 다른 모든 까마귀들은 그 까마귀의 날개에 있는 하얀색을 보는데 정작 자기 자신만은 그걸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까마귀 말이에요. 여기서 보들레르가 바로 그 눈먼 흰 까마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들레르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의 독특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 독특함이라는 걸 직접 경험하거나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눈이 먼 흰 까마귀, 정말 절묘한 비유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눈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보들레르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들레르 하면 떠올리는 그 날카로운 명철함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도덕적인 자기 반성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내 손에 쥐고 싶다는,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불가능한 시도였습니다. 마치 눈이 자기 자신을 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결코 자기 자신을 어떤 물건처럼 딱 떼어내서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는 관찰하는 나와 관찰당하는 나로 자신을 둘로 쪼개려고 했지만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임이었죠. 그의 그 모든 명철함은 결국 이 불가능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할까요?
천만에요. 그는 자기 소유를 위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극적인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나를 볼 수 없다면 내 존재를 억지로라도 느끼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고톰이었습니다. 헤오톤 티 모르메노스, 그리스어인데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들레르의 첫 번째 전략의 이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문이라는 행위의 본질이 뭘까요? 고문관은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희생자의 존재를 아주 완벽하게 소유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보들레르는 바로 이 끔찍한 역학을 자기 정신 안에서 그대로 재현하려고 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기 자신이라는 실체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고문해서라도 아,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그 존재감을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 악의 꽃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상처이자 칼날이요, 희생자이자 사형 집행인일세. 이게 그냥 멋들어진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의 심리적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솔직한 묘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 그가 깊은 고독이라고 불렀던 그것에 닿기 위해서 마치 칼이 상처를 후벼 파듯이 자기 자신을 파고들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전략이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건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고통을 가하는 나, 즉 칼날과 고통을 느끼는 나, 즉 상처는 진짜로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둘 다 그냥 나라는 하나의 의식이니까요. 칼과 상처는 결국 하나의 의식 안에서 그냥 허무하게 스르르 녹아서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이 끔찍하고 잔인한 프로젝트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그는 다시 한번 텅 빈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될 뿐이죠. 자,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좀 더 미묘하고 교활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그 절박함은 똑같습니다. 그건 바로 동기 없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급습하려는 시도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역시 완벽한 실패로 끝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를 직접 다 계획해 놓고 내가 그 파티에 가서 깜짝 놀랄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모든 걸 다 아는 연출가가 동시에 깜짝 놀라는 관객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들레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놀라게 하려고 하지만 그 놀라움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다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의 놀라움을 영원히 따라잡지 못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경주를 계속할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보들레르는 자신을 마치 타인인 것처럼 보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그의 삶은 이 실패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들레르의 평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유하기 위한 이 모든 시도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타인처럼 바라보겠다는 그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필연적인 실패.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모든 전략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에게 최종적으로 남은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존재를 정의하는 단 하나의 감각. 그게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사르트르는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에게 남은 감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루함, 그러니까 보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안 가는 그런 차원의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것, 말하자면 존재 자체에서 스멀스멀 쿵겨 나오는 권태, 즉 앙리, 앤리입니다. 그럼 이 권태라는 건 대체 뭘까요? 사르트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바로 의식이 자기 자신에 대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맛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소유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모든 방해물이 다 사라졌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것, 바로 이 밋밋하고 나른하고 어딘가 좀 메스껍기까지 한 자기 존재의 맛, 그게 바로 권태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도, 분노도, 고통도 결국은 전부 이 권태라는 근원적인 맛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보들레르의 이 시가 바로 그 감각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빛바른 장미로 가득한 낡은 규방, 막에 열린 향수병의 냄새를 홀로 내뿜는 곳. 여기서 핵심은 막에 열린 향수병이에요.
향수는 이미 다 날아가서 빛이 바랬는데 그 텅 빈 병에서 끈질기게 새어나오는 냄새, 강렬하지도 향긋하지도 않지만 공간을 나른하게 채우고 있는 바로 그 냄새. 이것이야말로 자기 존재를 맛보는 의식, 즉 권태에 대한 완벽한 비유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시작은 나는 남들과 달라야 해 라는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찾기 위해 명철함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파고 또 파고든 끝에 발견한 건 뭐였죠? 독특함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보편적인 의식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끔찍한 발견이 남긴 맛이 권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만심, 명철함, 권퇴,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보들레르라는 존재를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감정 덩어리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유하려다 실패한 이 필사적인 몸부림이 결국 그의 평생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겠죠. 과연 이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는 걸까? 만약 그가 탈출을 시도했다면 그건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다음 분석에서 함께 파헤쳐 볼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장폴 사르트르가 분석한 보들레르의 내면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소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강렬하고도 처절하게 파고들었던 한 시인의 탐구, 바로 그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죠. 첫 번째 이야기는 나르키소스의 시선입니다. 사르트르는 보들레르를 딱 이렇게 묘사하면서 분석을 시작해요. 그가 생각한 보들레르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요, 그냥 시를 쓰는 모습?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랄까, 마치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넋놓고 들여다보는 나르키소스처럼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해서 몸을 구부리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 바로 그거였죠. 시선이 바깥 세상이 아니라 자기 내면이라는 그 수면을 향해서 딱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들레르가 직접 쓴 구절인데 스스로 거울이 되어버린 심장과의 어둡고 투명한 대면, 와, 정말 그의 자기 집착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한테 의식이라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같은 거잖아요. 근데 보들레르한테는 그게 아니었어요. 의식은 창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분석해야 할 성찰의 대상, 바로 거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차이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 보시면 보통 사람은 그냥 나무나 집을 봐요. 그렇죠? 대상에 푹 빠져서 자기를 잊어버리죠. 세상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보들레르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무나 집을 보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대상을 보면서도 결코 자기를 잊지 않죠. 그에게는 세상보다 그 세상을 보고 있는 나의 의식이 항상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밖 풍경을 보는데 보들레르는 창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셈이죠. 아, 내가 지금 나무를 보고 있구나 하는 그 의식 자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모든 비극과 또 위대함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저 하나의 구실이 되어버립니다. 보들레르한테는 사물이든 사람이든 장소든 그 자체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랑했던 여인,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심지어 끔찍한 사건들까지도요. 그 모든 것들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나, 보들레르가 그것들을 경험하는 자기 자신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자기 내면을 비춰주는 거대한 거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이건 보들레르가 직접 한 말인데 그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내 밖에 놓인 현실이 무엇인들, 무슨 상관이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고 내가 존재하며 내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도와주었다면, 보세요.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찰을 통한 완전한 자기인식, 자기 소유였어요. 바깥 세상이 진짜냐 가짜냐,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했던 거죠. 중요한 건 딱 하나, 그 세계가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재료가 되느냐 아니냐. 정말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르트르는 보들레르의 이런 상태에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직접성이 없는 인간, 롬성 이메디어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든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요.
막 벅찬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그 중간 머릿속에 또 다른 내가 딱 나타나서 나 지금 기쁘네? 이 기쁨의 성분은 뭐지? 하고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똑같아요. 그 감정에 푹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걸 관찰하고 해부하는 거죠. 이러니 그의 삶에 진짜 즉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집요하게 끊임없이 자기 안을 들여다본 보들레를 그는 과연 그 안에서 뭘 발견했을까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나의 본질을 찾아냈을까요? 정답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토록 파고든 자기 내면에서 그가 본 건 그냥 시시각각 변하는 심리 상태들이 뭐랄까 단조롭게 쭉 행진하는 모습뿐이었어요. 일관성도 없고 깊이도 없고 그냥 밋밋하고 투명한 유리알처럼 감정들이 휙휙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기 자신의 고유한 맛, 그건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바로 관찰자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자기 어머니나 계부의 독특한 성격은 아주 잘 꿰뚫어봤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독창성은 내면에서 느낄 수도 파악할 수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재치 있다거나 저속하다 같은 건 사실 남들이 나한테 붙여주는 딱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그는 자신을 제대로 보기에는 너무 가까웠고 그렇다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집요한 관찰자였던 겁니다. 마치 거울 없이 자기 눈을 보려고 애쓰는 꼴이었죠. 여기서 그의 첫 번째 커다란 좌절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상처와 칼입니다. 단순한 관찰만으로는 자기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보들레르는 이제 훨씬 더 어둡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절박한 투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의 논리는 정말 뒤틀렸지만 무서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첫째, 나 자신을 소유하려면 나 자신을 봐야 한다. 이건 그의 기본 전제였죠. 둘째, 그런데 나를 보려면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둘이 있어야 하잖아요.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야 하죠. 셋째, 그럼 이 분열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드느냐? 가장 확실하고 극적인 방법이 바로 고문이라는 겁니다. 고문은 필연적으로 고문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즉 집행자와 희생자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의 집행자가 되어야 한다. 고통을 통해서 억지로 나를 둘로 쪼개고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느끼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논리죠. 나는 상처이자 칼이다. 희생자이자 집행자이다. 그의 시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바로 그 내적 투쟁의 정점을 보여주는 외침입니다. 관찰만 하는 의식을 날카로운 칼로 바꿔서 느껴지지 않는 자기 본질을 억지로 조각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그냥 시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그의 삶 전체를 건 실존적인 프로젝트, 그 선언문과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전략, 이것도 결국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고문하는 자와 고문받는 자는 결국 똑같은 나라는 하나의 의식이었기 때문이죠. 고통을 주겠다는 의지와 그 고통을 느끼는 감각, 이게 결국 하나의 행위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순간 칼을 든 집행자와 상처 입은 희생자는 다시 하나로 합쳐져 버립니다. 분리는 실패하고 그는 또다시 단일한 의식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고문이 실패하자 이번엔 정반대의 전략을 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놀라게 해보는 거였죠. 목표는 예측 불가능한 타인처럼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 그래서 갑자기 이유 없는 충동적인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보고 놀라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도 실패합니다. 왜냐? 내가 놀라게 하려는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 집요한 관찰자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놀라는 척 해볼까? 이런 식인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의 놀라움마저 미리 예측해버리는 그런 헛된 추격전만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보들레르는 자기 자신을 마치 타인인 것처럼 보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그의 삶은 이 실패의 역사일 뿐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의 평생은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 즉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가 되고 보는 자이면서 동시에 보이는 자가 되려는 시도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삶은 이 위대한 실패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투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에게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는 앙리라고 불리는 아주 심오한 상태, 형이상학적인 권태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 앙리라는 말, 그냥 지루함이라고 번역하면 그 의미가 확 죽어버려요. 사르트르가 강조하는데 이건 우리가 뭐 할 일 없을 때 느끼는 그런 나른한 지루함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훨씬 근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상태예요. 뭐냐면 아무 이유도 정당성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나 자신, 그 존재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맛 같은 겁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라는 질문에 아무 답도 없을 때 느껴지는 그 텅 빈 존재의 풍미, 그게 바로 앙미입니다. 보들레르는 이 악류의 느낌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나는 시든 장미로 가득한 낡은 규방, 온갖 구식 유행품이 뒤섞여 있고 애처로운 파스텔화와 창백한 부시의 그림만이 막에 열린 향수병 냄새를 풍기는 것.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낡고 먼지 쌓이고 시든 장미 냄새랑 김 빠진 향수 냄새가 뒤섞인 희미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 냄새. 그게 바로 자기의식의 냄새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하게 끈질긴 자기 자신의 맛. 그게 바로 악류였던 거죠. 결국 정말 아이러니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토록 애썼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서 발견한 건 샤르르 보들레르라는 특별한 개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부심, 명철함, 그리고 이 지독한 권태, 즉 모든 인간의 의식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아주 보편적인 것들과 마주치게 된 겁니다. 가장 특별해지려다 가장 보편적인 것을 발견한 셈이죠. 그리고 이 악류, 이 텅 빈 자각은 그를 마침내 심연의 현기증이라고 부를 만한 인간 조건에 대한 무서운 발견도로 이끌게 됩니다. 그가 마주한 무서운 진실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무상성. 내 의식은 아무런 원인도 목적도 없이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당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둘째, 무용성. 내가 근본적으로 쓸모없는 잉여인간이라는 느낌. 이건 직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 없이도 너무나 잘 돌아갈 거라는 그런 심오한 감각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드러나는 마지막 진실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자유. 내가 따라야 할 법칙조차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정해진 답이 아무것도 없다는 끔찍한 진실머리죠. 보들레르는 이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항상 심연의 감각을 느껴왔다. 잠의 심연뿐만 아니라 행동, 꿈, 기억, 욕망, 후회, 회한, 아름다움, 수 등의 심연까지도 모든 것에서 바닥 없는 구렁, 심연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자유 앞에서 느끼는 감각, 그걸 그는 현기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허공에 붕 떠있는 자신의 존재 앞에서 느끼는 어지러움, 눈앞에 분명히 있는데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에 남는 궁극적인 아이러니가 바로 이거예요. 그는 샤를 보들레르라는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한 사람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파고든 그 끝에는 결국 모든 인간이 마주해야 할 보편적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정해진 본줄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의 무서운 자유, 근거 없음, 버려진 상태. 그는 자기 자신을 찾으려다가 결국 인간 그 자체를 발견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본성을 찾으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그 끝에서 발견한 것이 나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이 보편적인 자유라면 그 다음엔 뭘 하시겠어요? 이 충격적인 발견, 자기 자유라는 심연 앞에서 느끼는 이 현기증, 이게 바로 앞으로 펼쳐질 보들레르의 모든 선택과 그의 작품 세계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그는 이 끔찍한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무한한 자유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죠.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샤를 보들레르라는 인물을 딱 한 문장으로 꿰뚫어 본 말이 있습니다. 보들레르는 결코 자기 자신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바로 이 문장, 그의 삶 전체를 지배했던 정말 피할 수 없었던 자기 인식이라는 감옥, 여기서부터 사르트르의 분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시인 보들레르의 삶은 보통 비극의 연속으로 그려지곤 하죠. 하지만 사르트르는 그의 철학적 전기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들레르의 삶은 그냥 닥쳐온 운명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한 하나의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사르트르는 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저주받은 운명마저 직접 창조해 나갔는지 그 놀랍고도 처절한 선택의 과정을 파헤칩니다. 자, 사르트르의 분석은 보들레르의 가장 깊은 내면, 그의 마음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곳에는요, 영원히 자기 자신을 향해 등을 구부린 채 스스로를 감시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보들레르의 핵심적인 실존 상태였다는 겁니다. 보들레르에게 의식이라는 건 결코 즉각적이지 않았어요. 항상 이중적이었죠. 날카로운 분석의 시선이 늘 그를 꿰뚫고 있었거든요. 그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욕망하는 그 모든 순간을 스스로 지켜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자신과 세상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만들어낸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대부분은 나무나 집을 볼 때 그 대상에 푹 빠져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잖아요. 하지만 보들레르는 결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것을 지켜봤고 또 자신이 지켜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대상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그에게 세상의 사물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가 그것들을 보는 동안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주는 일종의 스크린이나 구실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료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게 선물이었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그의 삶에서 모든 자발성과 자연스러움을 앗아간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보들레르가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리워했던 그 자연스러움은 그에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모든 것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작되었고 가장 사소한 기분, 아주 미약한 욕망조차도 관찰되고 분석되면서 태어났으니까요. 이 끝없는 내면의 시선은 그에게 세 가지 거대한 감옥을 안겨줬습니다. 첫째는 존재 자체에 대한 깊고 깊은 권태감. 사르트르는 이걸 형이상학적 권태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아주 통렬한 무용성. 스스로가 잉여인간이라고 느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런 이정표도 없이 텅 빈 심연 위에 홀로 서 있다는 그 끔찍한 자유의 현기증이었습니다. 그는 행동, 꿈, 기억, 욕망, 후회 그 모든 것에서 심연을 느꼈고 늘 현기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유명한 시구절이야말로 사르트르가 묘사하는 내면의 분열을 완벽하게 보여주죠. 나는 상처이자 칼, 희생자이자 사형집행인. 보들레르는 스스로에게 주체인 동시에 객체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 인식을 자기 고문의 행위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든 느끼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고문이라는 건 가해자와 희생자라는 아주 긴밀하게 결합된 한 쌍을 만들어내잖아요. 스스로를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칼이 상처를 파고들듯 자신을 파헤쳐서 자신의 진짜 본질에 닿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무한하고 무서운 자유 앞에서 보들레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니체처럼 내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겠다 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어요. 이 끔찍한 자유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정박할 곳 없고 내 존재의 정당성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르트르는 여기서 두 가지 근본적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들레르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던 셈이에요. 하나는 니체 같은 인물이 되어서 좋아, 선과 악의 기준, 내가 직접 만들겠어 하고 자신만의 가치 목록을 만들어내는 길이죠. 하지만 보들레르는요, 의도적으로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사회의 기준 규칙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덕을 그냥 채택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자유라는 건 결국 모든 걸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선과 악의 기준마저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그 완전한 고독과 무거운 책임. 보들레르는 그걸 감당할 수 없었고 그걸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엄청난 역설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대의 엄격한 부르주아 도덕을 진심으로 믿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엄격함이 그가 자신의 자유라는 끝없는 심연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해내기 위해 그토록 갈망했던 족쇄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걸 껴안았던 겁니다.
이 규칙에 대한 갈망은 단순히 추상적인 욕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의 삶을 심판해줄 권위 있는 인물, 즉 심판관을 향한 아주 깊은 심리적인 필요로 구체화되었죠. 그는 자신 안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정의를 자신의 삶에 부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심판관들의 판테온을 구축했습니다. 그에게 우상이었던 어머니, 법 그 자체였던 계부의 사적인 심판에서부터 국가의 공식적인 유죄 판결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나 존재 이유가 자기 안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곧 자기 자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개인적인 인물들을 넘어서 그는 지적인 심판관도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극보수주의 철학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였죠. 드 메스트르는 그에게 절대적인 위계와 신성한 질서의 세계에 대한 지적 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르트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섬뜩한 문장은 선이라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체계에 대한 그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선이라는 걸 개인의 손이 닿지 않는 저 아득히 먼 곳에 위치시켰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역할은 채찍질 당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채찍질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공허와 무상성만 있으니까요. 대신 그는 환희에 차서 채찍질 당하는 사람들 중 첫 번째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사르트르가 제시하는 보들레르의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이 모든 딜레마를 한 번에 해결할 완벽하면서도 지극히 역설적인 해답을 찾아내요. 그것은 바로 악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르트르가 제시하는 논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악을 선택함으로써 보들레르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위협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자유, 즉 선택이라는 행위를 마음껏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그 고통스러운 창조의 책임에서 구해주는 기존의 선의 체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두 가지 모순된 욕망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독창성을 스스로 창조했다는 자부심, 다른 하나는 기존 질서에 의해 정당화되고 싶다는 안도감, 이 둘을 모두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르트르에게 보들레르의 사탄주의는 마치 흑미사와 같아요. 흑미사라는 건 자신이 모독하는 바로 그 신에 대한 깊은 믿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들레르의 악은 형면이 아니라 반항의 행위예요. 흑미사의 사제가 신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증오하고 존경스럽기 때문에 모독하듯이 보들레르는 기존 질서를 부정하지만 바로 그 행위를 통해 동시에 그 질서를 보존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이 내면의 모순이야말로 그의 프로젝트 전체의 핵심이에요. 바로 자유로운 창조자인 동시에 정의된 객체가 되는 것. 바로 그 동일한 순간에 말이죠. 악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악은 선에 대한 인정이자 경의의 표시이기도 하죠. 악은 스스로를 악이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이고 파생적이며 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아주 도발적인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보들레르의 그 위대한 예술적 천재성은 이 평생에 걸친 고통스러운 자기 저주의 프로젝트에서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마침내 그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였을까요? 어쩌면 그의 시는 현실에서는 스스로에게 금지했던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를 예술 속에서나마 실현하려 한 몸부림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시는 현실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상상의 세계 속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어쩌면 예술이야말로 그가 자신의 그 끔찍한 자유를 가장 안전하게 풀어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드디어 장폴 사르트르가 시인 샤를 보들레르를 철학적으로 분석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실존적 위기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가 평생에 걸쳐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딱 하나의 감각에서 출발합니다.
보들레르의 틈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 감정, 바로 구프루. 우리말로 하면 심연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어지러운 현기증이죠. 그런데 사르트르가 보기에 보들레르가 느낀 이 심연은 그냥 시적인 우울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예민한 시인이 우울해 하는 그런 감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르트르에게 이것은 인간 의식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너무나 명확해서 오히려 끔찍하게 느껴지는 하나의 통찰이었습니다. 보들레르는 바로 이 심연 앞에서 자기 존재의 근원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현기증을 느꼈던 겁니다. 사르트르는 보들레르가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의식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느꼈다고 주장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가 이 자유를 해방감으로 느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끔찍할 정도로 텅 비어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무의 상태로 받아들였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이 의식이라는 게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여기에 툭 던져진 거예요.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렇죠? 마치 텅 빈 공간과 같아서 그 안에서 뭘 해야 할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바깥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태. 바로 이게 보들레르가 직면했던 공포였습니다. 이런 뼈아픈 깨달음은 결국 그가 자기 자신을 불필요한 존재, 세상에 남아도는 잉여인간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 어떤 목적에도 쓸모가 없는 아주 급진적인 무용성을 띠게 된 거죠. 이러니 판사나 의사처럼 소위 쓸모 있는 직업을 갖거나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냥 우스꽝스러운 연극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는 자기 존재 이유를 백지 상태에서 오롯이 혼자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야말로 신과 같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끔찍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유용함의 길을 경멸하고 거부했던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회적 목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하기로 선택한 게임에 불과하다는 걸 너무나 깊은 차원에서 간파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도덕, 종교처럼 이미 주어진 단단한 원칙에서 출발해서 자기 자신을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면서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보들레르는 전반대였어요.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의식의 그 구역질나는 맛을 먼저 봐버렸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유용성은 의미를 잃어버렸던 거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들레르의 삶 그 자체입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그의 전생에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위한 끝없이 펼쳐진 심연주의에 어떻게든 벽을 쌓아 올리려는 아주 독청적이고 처절한 시도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가 찾아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생존 전략은요. 바로 그 끔찍한 내면의 자유를 아주 달콤하고 편안한 외부의 심판과 맞바꿔치게 하는 거였어요. 보들레르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하나의 사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니, 왜 하필 사물, 오브젝트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간단해요. 자유로운 의식은 뭐랄까 계속 흘려가는 물 같아서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사물은 어때요? 딱딱하고 안정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 포착된 나는 더 이상 무한한 가능성의 공허가 아니라 게으른 놈, 재능 있는 시인,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아들처럼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평가로 명확하게 고정될 수 있거든요. 그는 바로 그 고정된 상태를 미치도록 갈망했던 겁니다. 그가 평생 어머니와 계부, 법정, 아카데미 같은 외부 권위의 판단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에게는 이런 존재들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심판관으로 존재하는 게 너무나 절실했던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들의 칭찬뿐만 아니라 비난마저도 그에게는 구원이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비난은 칭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명확하게 자신을 정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 한 구절이 그의 속마음을 정말 투명하게 보여주죠. 신처럼 거대한 존재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자기는 그냥 사랑받는 애완동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즉,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아주 사치스러운 동물이 누리는 제한적이고 완벽하게 보호받는 독립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여왕의 시선 속에서 그는 그저 하나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물이 돼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유죄 판결은 그에게 기능과 역할을 주었습니다. 죄인이 된다는 건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리를 찾는 거거든요. 선과 악이라는 거대한 우주 질서 안에서 악이라는 역할을 딱 부여받는 순간 더 이상 존재가 무의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유죄 판결엔 그를 절대적으로 유죄인 존재로 만들었고 이건 역설적이게도 그의 존재를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고독한 형벌에서 벗어나고 규칙이 이미 명확하게 쓰여진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기 위해 이 거대한 심판관의 체계를 스스로 구축했던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해야 하는 그 끔찍한 자유로부터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보들레르가 아니죠. 단순히 심판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만으로는 그의 그 날카로운 자존심이 만족할 리 없었거든요.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자유를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두 번째, 그리고 훨씬 더 역설적이고 기묘한 탈출구로 우리를 이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선이 이미 부모님과 사회, 신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고 나는 나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생각은 없다고 쳐요. 그럼 나의 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의지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길이 남아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보들레르의 도덕적 프로젝트의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극히 정교하고 지적인 반항 행위예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이번 분석에서 가장 짜릿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혁명가는 기존의 질서가 잘못됐다고 믿고 그걸 부순 뒤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반항아인 보들레르는 정반대예요. 그는 자신이 어기는 바로 그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도 더 굳게 믿고 지켜야만 합니다. 만약 그 선이라는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그의 반항은 아무 의미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일반 범죄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기존의 선을 무시하고 이게 나한텐 더 좋아 라는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요. 하지만 보들레르는 선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걸 마음속 깊이 존중합니다. 그는 바로 그 존중하는 선을 의식적으로 어기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의 악행은 선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선의 권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셈이죠. 사르트르가 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건 마치 흑미사를 드리는 사제 같은 거예요. 그는 신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신을 미워하고 신이 지극히 존경스럽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저지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는 어지간한 신자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신의 존재와 권위를 긍정하는 셈이죠. 보들레르의 죄가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는 악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어기는 선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찬양하고 바로 그 모순송에서 자신만의 섬뜩하고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창조주가 되는 스릴은 맛보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완전히 새로운 선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 끔찍한 현기증은 교묘하게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기존 질서라는 안전한 틀 안에서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짜릿하게 자신의 자유를 행사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두 가지 전략, 심판관에 대한 필요와 악의 선택,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사르트르가 내린 보들레르라는 한 인간의 삶의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자유, 사물. 말 자체에 모순이 있죠. 이게 바로 보들레르의 전 존재를 움직인 거대한 엔진이었습니다. 그는 신처럼 스스로를 창조하는 절대적인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돌멩이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사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창조하고 싶어하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 들끓고 다른 한쪽에서는 바위처럼 그냥 가만히 남들이 정해준 대로 존재하고 싶은 사물에 대한 욕망이 그를 잡아당기는 거죠. 이것은 주체와 객체의 불가능한 융합이었고 이 두 가지 서로를 밀어내는 상반된 욕망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과 충돌이 그의 삶 전체를 특징짓는 비극적인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사르트르의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여기에 바로 그 거대한 역설이 담겨 있어요. 그는 외부로부터 자기에게 덮씌워진 바로 그 정체성을 자기 자신의 가장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보들레르라는 객관적인 이미지를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로 선택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죠? 그의 재정적인 의존부터 시적인 천재성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모든 면이 결국 이 자유사물이 되려는 단 하나의 모순된 프로젝트를 위해 존재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가 남긴 위대한 시를 쓰는 행위조차 현실에서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 그 위험한 영역을 피하고 안전한 상상 속에서나마 창조주가 되고 싶었던 그의 욕구를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들 사르트르가 보들레르의 이른바 비극적이라고 불리는 삶에 대해 내린 최종적이고도 가장 놀라운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의 삶을 가득 채웠던 모든 불행들, 끝없는 빚, 그에게 기생했던 연인, 법적인 문제, 어머니에 대한 병적인 의존,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쩌면 무의식적이었을지라도 자신이 살기로 선택했던 그 자유사물이라는 삶의 프로젝트에 이 모든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 손으로 꼼꼼하게 조율하고 연출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불운의 연속이 아니라 그의 가장 근원적인 선택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던 거죠. 사르트르에게 보들레르의 삶은 바로 이 사실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운명이란 우리에게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보들레르는 자신의 최초의 선택이 목표했던 바를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또 비극적으로 성취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 쓰여지고 연출된 놀랍도록 통일성 있고 일관된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파리의 한 시인에 대한 사르트르의 분석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와 아주 묵직하고도 솔직히 좀 불안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저 운명이라고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 실은 얼마나 많은 나의 선택이 숨어 있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죠.